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의 현대사 4부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 전후 심각했던 경제난을 회복한 일본의 경제는 6, 70년대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대번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80년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성기에 절정을 찍었습니다. 다만 마냥 행복했었던 6, 70년대와는 달리 80년대는 경제적, 문화적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회 저변에는 곧 거품이 꺼져 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징조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의 시기로 접어들죠. 일본의 6, 70년대 때는 호황기라고 한다지만 80년대 절정기에 이르렀던 일본의 경제를 버블 경제라고 부른답니다. 일본 경제의 버블은 부동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일본의 현대사 3부에서도 말씀드렸듯 1970년대 초 일본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일본의 64대 65대 총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이른바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토건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 부동산 시장이 미친듯이 과열되기 시작했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은 80년대에 들어서면 투기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거품이 쌓일 대로 쌓여버립니다. 부동산 값이 순식간에 20, 30배가 뛰어버리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무한한 신뢰가 팽배했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 은행이나 타 기관에서 투자와 대출을 받을 땐 그 과정이 너무 쉬웠던 겁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부동산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투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지금 가진 거 다 투자하거나 다 빌려줘도 곧 그 이상 벌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이었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포함해 주요 도시들은 대도시로 성장했고 중소도시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80년대 가장 유행하던 일본의 대중음악 장르가 시티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야쿠자라는 전국적 단위의 조폭이 있죠. 야쿠자들도 대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대출과 투자를 쉽게 받아 호텔, 스키장 등 상류층들을 위한 관광지 사업을 확충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토의 20%가 이런 초호화 관광지 개발에 사용되었고 단위 면적당 콘크리트 사용량이 일본이 미국의 30배였다고 합니다. 야쿠자들은 뇌물로 정치인들마저 포섭해서 일본의 부동산 투기꾼들을 더 자극하기도 했죠.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간 워낙 일본의 경기가 호황이었던지라 주식 투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커져만 갔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꿈의 낙원, 파라다이스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자금들을 전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전부 꼬라박았습니다. 건전한 투자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들이 자기들의 전재산을 투자에 꼬라박고 그럼 투기꾼들이 몰려서 시장은 더 불건전해지고 이 판에 일반 시민들도 끼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거품은 더 만들어지겠죠. 이때 도쿄 물가가 뉴욕 물가보다도 비쌌고 도쿄를 팔면 미국 전 지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문제였습니다. 7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때 국채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았습니다. 국채는 엄밀히 말해서는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닌 걸 돈으로 착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는 지경에서 그냥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 수업을 수행해 나갔죠.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취임하였습니다. 80년대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각각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정책을 펼치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붐이 일때였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역시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습니다. 즉,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포함해 시장 전체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었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전기전화공사, 전매공사, 국유화되어 있던 철도 운영권도 전부 민영화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은 그 이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덕을 봤지만 가뜩이나 거품이 쌓이고 있던 일본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거품을 더 야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5나라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자신들의 경기 불황을 국제적인 방식으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모은 국제회의였습니다. 미국은 무역 수지의 적자가 워낙 심했던 상황이라 미국의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기로 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면 해외에서 미국 물건들을 더 많이 사갈 것이고 미국은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아지니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겠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절하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절하되면서 반동적으로 일본의 엔화 가치는 절상되기 시작했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엔화 가치가 높다는 건 일제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때부터 엔고 현상이 이어지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로 뛰어오를 정도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노린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약 20-30년간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고 미국의 경제가 일본의 경제에 잠식되고 있다는 위기론이 미국 내에서 퍼지기도 할 지경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일본 국내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사라지고 국채, 부동산, 주식 등으로 경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외화마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유동성 자금이 없다시피 한 거죠. 이 와중에 경제 성장에 젖어있는 일본인들은 본인의 실질 구매력을 뛰어넘는 소비들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버블 붕괴에 직격탄을 날렸다고도 해석하고 있죠.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도 부동산과 주식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며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아주 정상적이라며 거품 따위는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1998년 히로히토 덴노가 사망하고 2년 뒤 1991년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버블 붕괴 사건이 그렇듯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발화성 연소 물질들과 기름들이 쫙 깔려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와중에 어디서 불씨가 날아 폭발한 건데요. 이로써 일본은 장기 불황에 접어드는데요. 1990년대 경제 성장률은 1950년대 일본 경제 성장률만도 못했으며 1992년부터 연평균 도산하는 기업의 수는 최소 1만 건,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대출해주었던 은행과 금융기관들 역시 줄지어 도산, 90년대 기업의 부채 총액과 실업률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죠. 1997년엔 결국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도시들의 건물 투자 유치는 당연히 올스톱되면서 그냥 짓담한 건물들과 공터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지고 비정규직 고용이 급등하였고 무저축 세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많아졌죠. 노숙자들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또 국채에 의존하고 여전히 기업 민영화를 고집했습니다. 빈부격차는 훨씬 심해졌고 1995년에는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단체에서 도쿄 지하철에다가 살인가스를 살포해버리는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 등 사회가 매우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일본에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새천년과 함께 지옥 같았던 10년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출범하고 고이즈미가 경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충격적이게도 계속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토목건설을 벌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역시 신자유주의자였죠. 일본 내 유동성 자금이 없고 일본인들의 구매력이 제로에 가깝고 빈부격차는 추산이 불가할 정도인데 투자를 늘리고 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아무도 사지 못하는 집과 빌딩 세우고 경기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세금 올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2000년대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08년 일본의 국가 채무 잔고는 선진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고 하죠. 엔고 현상도 꾸준히 지속되어 수출은 여전히 형편없었고요. 2008년엔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대침체 사건도 있었죠. 2000년대 경제 성장률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2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2011년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3년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자민당은 신자유주의로 망하고 신자유주의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베 신조는 각종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며 엔화의 평가를 절하시켜 수출을 증진시킬 목적이었죠. 더불어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느 정도 먹힙니다. 장기 불황이 소폭 회복의 기미를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과도한 소비에 미쳐있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불황이 익숙한 세대가 청년세대가 되면서 일본인들의 과한 소비력 문화도 많이 잠잠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유치시켰죠. 다만 아베가 목표로 했던 엔화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엔저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오래도록 엔고 현상이 지속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엔화 가격을 조절하려고 했던 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다들 엔화 투자에 몰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2016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유로화를 포기하고 파운드화를 재개하면서 미국의 달러화도 덩달아 불안정해집니다. 유로화, 파운드화, 달러화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던 해외 투자자들은 역시 엔화만큼 안정적인 화폐가 없다면서 더더욱 엔화에 쏠리는 현상이 심해졌죠. 일본의 국채는 바닥이 났고
다시금 일본 기업들은 줄지어 도산하였습니다. 2018년 일본의 국가부채가 1경을 기록했다고 하죠. 결국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일본인들은 2020 도쿄올림픽을 기대했지만 코로나가 터졌네? 아직 2020년대 초이지만 결국 잃어버린 30년은 잃어버린 40년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엔고 현상이 종식되고 엔저 현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었지만 역대급 엔저 현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기에 건전한 경제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의 엔화는 슈퍼 엔저로 추락하거나 지금의 엔저는 일시적이고 다시 엔고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즉 어느 쪽도 안 좋은 거죠. 일본은 언제쯤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올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